이제 여기 판례를 여러분 판례 다 가지고 계시죠? 판례를 보시면 판례집이요, 채권법이요. 보시면 여기 뒤에 맨 끝에 오면 채권법 한번 보세요. 뒤에요. 판례 문제요. 뒤쪽에 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보셨죠? 자, 그 판례를 보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판례들은 그냥 뭐 해놓은 판례는 거의 없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공중회사에 나왔던 그 판례 있죠. 대부분이 올해 이제 그 감정평가사 문제에 나온 것 중에서 판례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하고 시험 범위,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나오지 않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판례들이 거의 이 안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 보면 1번에 보면 19에 나와 있고 19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법시험 나와 있고 쭉 나와 있잖아요. 법원행정고시 나와 있고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다 기존에 나왔던 판례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이런 뭐를 더 사실 이제 붙이면 되냐면, 만약에 뭐 공부가 시간이 늦었거나 막 이렇게 크게 뭐 고득점 필요 없고 어느 정도 65, 70점 정도 맞는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문제에다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민법 조문이 있죠. 우리가 이제 조문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조문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몇 조는 뭐다, 몇 조는 뭐다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잘 기억에, 메모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40문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문제 형식으로, 오지선당이 있죠. 그래서 문제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가지고 보면은 여기 있는 것은 그냥 조문은 안 들어가 있어요. 판례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뭐죠? 조문 문제만 보면은 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문제가 좀 더 난이도 있게 좀 더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가 있고요. 하는 보통 한 14문제, 15문제가 꼭 나와요. 15문제. 그래서 거의 학원에서 공부했는데 과락 맞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야 되겠죠, 민법은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급 문제가, 그러니까 상급 문제가 한 6, 7문제 나오는데, 그 나오는 문제들을 보려면 이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요, 적어도 서론 문제에서 서론 한 2, 3문제에서 해결을 한다. 이렇게 한다 하면 지금 여기 판례 문제하고 그냥 뭐죠? 조문 문제만 보는데, 근데 조문은 거의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들인데 가끔 조문이 약간 어려운 것들이 가끔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조문, 이런 조문이 있었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법조문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보면은 판례에 의한다. 그래서 판례가 문제가 나오는 것은 보통 한 35문제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35문제가 판례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5문제가 그럼 35문제가 판례가 나오면 그럼 다 판례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 작년 같은 경우는 36개가 판례가 났죠. 근데요, 다 그건 아니고, 판례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3개 정도는 판례이고, 나머지 2개는 조문이든지 이런 형식으로 나오지, 100% 다 판례로 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어요. 예를 들어서, 동시행 항변권이라든가 몇 가지 있죠. 그런 것들은 조문 자체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요. 문제가 나올 때 100% 판례로 구성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다 조문하고 판례가 같이 연관이 있어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판례 문제가요, 보통 한 200문제 정도 될 거예요. 좀 200문제 안 되나? 200문제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문제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면은 충분한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뭐 공부를 좀 더 간편하게 하고요, 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려면 그냥 판례집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죠? 조문 문제 보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문은 나중에 한번 날짜 잡아가지고요, 토요일이나 한번 이렇게 보강을 해가지고 한번 돼요. 아시겠죠?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관의 구속력의 궁으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약관법은 거의 시험에 나온 적이 몇 번 없어요. 그래서 2번 정도 나오고 아직 나오질 않고, 어떻게 해서 시험에 나오냐면 문제가 지문 형태로 문제가 나오죠. 지문 형태로. 그래서 보시면 약관의 구속력의 궁고는 법규범 틀렸어요. 법규범이기 때문에 약관이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써요. 약관 내용의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약관 내용의 합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면 해설이 아마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이죠. 골프장 운영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골프클럽 운영 예칙 중 당사자의 줄고요,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이에요. 이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은, 이것은 약관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고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줄고요, 부당하게란 말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판례 봐봐. 판례는 딱 결론이 중요해. 판례는 여러분요, 중간에 어떻게 비틀거나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우리가 법조문 보면 뭐 추정한다를 본다를 받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판례는 딱 그게 아니고 어느 한 조문이 있으면 거의 끝이에요.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만 바꾸는 거지. 그래서 판례는 내용을 암기하고 있으면 내용이 자체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다 엑스다만 있지 중간에 뭐 내용을 막 이렇게 복잡하게 바꾸어서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판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키워드를 빨리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3번에 부당하기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거다 써요. 상당한 이유 없이 딱 두 마디예요. 우리가 약관에서 부당하게 상당한 이유 없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 말이 나오면 그것은 무조건 불공정 약관이에요. 그것은 무조건 무효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부당하게 가중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약관조항은 그 예정액을 적당한 한도로 감액 줄고요. 적당한 한도로 감액. 그렇다고 해서 효력을 유지시킬 수가 없어요. 왜요? 약관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당하다, 상당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무효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무효행위 전환이죠.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요, 강행법규 중에서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밖에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적당한 한도로 감액해서 효력을 유지시킬 수 없다. 다른 말로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4번은요.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의 위반, 여기를 주고 위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설명 의무예요. 그러니까 보험에서 설명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업자는 그 보험약관에 나와 있는 약관의 내용을 그 다음에 계약자에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설명 의무에 위반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약관의 내용을 줄고요. 약관의 내용을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 줄고요.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 계약자가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할지라도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지금 누가 잘못했죠? 맨 앞에 보험자가 위반했죠? 설명 의무를 위반했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 보험 계약자는 고지해야 될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디스크 수술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있다 없다 이렇게 설문조사 있잖아요. 그 설문조사를 만약에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고지를 했다 할지라도 보험자가 처음에 설명 의무를 위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해도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설명 의무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요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1번 약관 조항 중 일부 조항이 고객과 교섭 줄고요. 교섭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다가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이렇게요. 개별 약정. 우리가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돼. 약관은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일부 조항이 고객과 교섭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개별 약정이다. 개별 약정은 뭐예요? 미리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약관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 조항에 대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교섭되지 않는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약관법이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2번 계약 해지로 인해서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할 때 이자의 반환 의무를 배제하는 약관 조항이죠. 이런 봐봐요. 이자의 반환 의무를 배제한다는 것은 여러분요. 보험 들어보고 보험 계약 해약하죠. 우리 해약하면 어때요? 보험금 일부만 돌려받죠. 일부는 돌려받지 못하죠. 그러면 그것은 왜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줄고요. 합리적인 사유요. 이게 중요해요. 이것은 일단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돼. 왜요?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이만큼은 돌려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원금이나 이자의 반환을 배제하는 것은 그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보험 들 때 그러니까 얘기하죠. 여기서 얼마 혜택을 받는데 3개월 이내에 해약하면 원금도 없고 6개월 있다 해약하면 원금에 10%만 주고 이런 거 쭉 있어 없어? 있죠? 그런 것이 합리적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 합리적 사유. 그런 사유가 없죠?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그 다음에 3번은요.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거기를 가로막고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가로막고요. 그 다음에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부연하는 정도 그래서 이미 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을 부연하는 정도 여기를 가로막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는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죠?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 때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 혜택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이런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미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것을 부연하는 정도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민법에 보면 2조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것이 내용이 좀 일반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러이러한 것은 이러이러한 애들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해당해서 위반된다. 이렇게 해놓은 약관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법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을 어떠한다? 그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것이 이런 뜻이다.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놨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고요. 자, 4번은요, 어느 약관 조항이 당사자의 약정의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한 그 다음에 줄고요. 확인적 규정이죠. 이 확인적 규정은 맨 끝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확인한다는 것은 뭐죠?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반복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확인적 규정 딱 그 한마디만 중요해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약관에 정해진 사항 중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 줄고요.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 똑같아. 우리가 부연한다는 말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뭐 얘기할 때 상대방이 이해를 잘 못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쭉 얘기하잖아요. 그걸 뭐죠? 우린 부연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연하고 이런 것들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맨 끝에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 그래서 맨 끝에 설명 의무가 없다. 4번은요. 확인적 규정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3번은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간단하게. 그래서 약관법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약관은 설명 의무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이렇게요. 자, 3번은요. 옳은 것은 그랬죠.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과 동일한 약관 내용. 전 방금 얘기했죠? 법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약관 내용 봐봐요. 우리 약관법 보면 제5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약관의 해석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 제2조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요. 민법에 적용된 민법과 동일한 약관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약관법 제5조에도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굳이 약관에서 설명할 것이 아니고 어디서 설명하면 된다? 민법에 가서 설명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사업자의 설명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요. 면제된다 이렇게 동일한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설명 의무가 있는 약관의 내용이 설명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누가 증명하냐면 줄거요.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약관에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험 혜택 달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약관의 내용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해야죠. 알겠죠? 그래서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요. 가끔 우리가 이제 상해보험 같은 거 수술하고 나서요. 보험에서 막상 찾아가면 보험 혜택 줘야 안 줘요? 안 주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럼 안 주면은요. 나는 다 된다고 분명히 듣고 보험을 들었는데 막상 수술하거나 뭐 하고 와서 가면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은 된다고 하는 것을 약관의 내용을 증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약관은요. 어떻게 해석한다? 맨 끝에요. 주관적 틀렸어. 그러면 약관을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다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객관적, 획일적.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약관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이 교통사고 당했다. 그런데요. 다른 일반인이요. 교통사고 당했다. 똑같이 혜택을 주든지 말든지 하지. 대통령은 해주고 나는 안 해주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걸 객관적, 획일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한다. 자, 4번은요. 분양약관의 내용이 불명확 줄고요. 그러면 여기 봐봐. 분양자에게 유리하게 그러면 안 돼. 수분양자. 수분양자를 뭐란다? 고객이죠. 우리가 약관이 애매한 약관이 있잖아요. 이 애매한 약관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한다? 고객에게 유리하게. 그 다음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누구한테 유리하게? 고객에게
유리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유리하게? 수분양자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구체적인 계약에서의 개별적 합의. 아까 했었는데 개별적 합의를 뭐라고 한다? 개별적 합의를 뭐한다?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다. 그 말은 약관보다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 약관은 뭐라고 하죠? 약관은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돼.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돼. 알겠죠? 그것을 개별 약정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2번 이렇게 되죠. 2번.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요 약관법을 보면 15에 추가하고 19에 17에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약관에 관한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테마는 아니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약관에 관한 법이 우리가요 하나의 테마로 나오기는 약간 어렵다. 17회 하고요. 아마 19회 때 이때요 2번 정확하게 나오고요. 그 외에는 지문 형태로 많이 나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채권에 관한 설문지 많은 것을 쓰는 것은 그러면 약관에 관한 것이 하나 들어갈 수 있겠죠. 알겠죠? 이렇게. 자, 이제 청약과 승낙인데요. 우리가 이제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청약과 승낙을 보면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요. 첫 번째 우리가 승낙이라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승낙은 청약에 대해서 승낙하는데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승낙할 의무가 없죠? 여기 우리는 승낙에 반드시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의사 실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의사실은 그러한 사실이 뭐한 때?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해요. 의사실현이 뭐죠? 과일 한 박스를 보냈는데 산다 안 산다 말도 없이 과일을 깎아먹었다 이 말이죠. 승낙할 의무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송해라. 반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 그런데 반송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은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느냐? OX, X 성립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는 승낙은 청약과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요 일부에 대한 승낙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것을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 말이고요. 새로운 청약.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우리가 연착된 승낙이죠. 이 연착된 승낙은 원칙은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죠. 원칙은 새로운 청약이요. 그런데 우리가 우체국의 사정 이런 말이 나오죠.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는데 연착이 됐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우체국 사정으로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통지를 해야 돼? 연착의 통지.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는데 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 그러면 계약은 불성립하고 안 했다? 그러면 계약은 한다? 성립한다. 언제 성립한다? 발신할 때, 발송할 때 성립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연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차청약이라는 게 있죠. 교차청약. 이 교차청약은 동일한 내용이 중요하죠. 이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청약이 도달해. 양청약이 도달해. 왜요? 청약은 무슨 주의니까? 도달주의니까. 양청약이 도달. 빨리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약과 승낙에 관한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만약에 사례형 문제가 나오면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 하나가 사례형 문제로 나오죠. 사례형으로.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 하나. 그러니까요, 항상 교차청약에서는 동일해야 되고, 내용이 60, 60, 100, 100을 동일해야 되고요. 둘 다가 도달해야 돼요. 그런데요, 여기요, 우체국 사정이다 그러면 항상 계약이 연착이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는 안 나오고, 무시했다. 뭐, 내버려 뒀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여기가 뭐 하는데, 발송할 때, 항상 승낙은. 격지자가 있어서는 언제? 발송할 때 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법조문이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우리가 문제가 청약과 승낙에 관한 것에 문제가 나오면 방금 이거 증거 같은 것이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자, 청약과 승낙이죠? 1번. 매매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 줄거요. 목적물과 대금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하죠. 목적. 이런 목적은 언제까지 확정되면 되죠? 이행기까지 딱 그거예요. 그래서 목적물과 대금은 목적은 이 말이죠.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계약 체결 당시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후에 동그라미 사후에를 뭐라 한다? 이행기까지 이 말이에요. 이행기까지.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 1번 틀렸죠? 2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 줄고 그러면 이 말을 지금 잘 봐봐.
이게 이제 법원행정고시하고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이런 법률 효과란 말이 썼다는 말이 뭐예요? 법률 효과. 우리가 법률 효과를 썼다고 하는 말은 그 말은 일단 우리가 청약과 승낙에서 이렇게 있으면 먼저 계약이 뭐하고 성립하고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 그러면 여기서 뭘 본다? 효력을 보죠. 효력 요건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갖췄으면 뭐가 되고 유효, 갖추지 못하면 무효 또는 뭐라고 한다? 취소라고 하죠. 이 취소가 여기서 착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효력 요건이라고 효력, 법률 효과에 대해서 몰랐다 이 말은 일단 법률 행위는 뭘 했다? 성립했다는 거죠. 그러면 성립했다고 하는 것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했다는 거예요? 불일치했다는 거예요? 일치했다. 그것을 먼저 보고 지금부터 문제를 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 지문은 우리가 별것도 아닌데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2번은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으로 인한 법률 효과. 그 말은 성립 후 이 말이죠. 성립 후 법률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처분문서. 이러면 처분문서 주로 봐. 처분문서는 이런 뭐냐면 이런 거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 이런 것들이 다 처분문서예요. 알겠죠? 그래서 처분문서인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런 당사자의 의사의 불합치 틀렸죠. 법률 효과니까 이미 뭘 해서 성립한 후죠. 그래서 의사의 불합치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그것어요? 착오의 문제이다. 착오의 문제이지. 그럼 뭐죠? 불합치 그러면 안 돼. 그럼 불합치는 뭐죠? 불성립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안 된다. 자 3번은요.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청약 시에 표시했다. 상대방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자 4번은요.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여기까지 주라고 물어봐. 왜 지금 여러분 이걸 얘기하냐면 여기 봐봐요. 우리는 청약을 할 때 반드시 승낙 기간을 정해야 돼요? 정하지 않아도 돼요? 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청약을 할 때 승낙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528조는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의 청약이고 529조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의 청약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청약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청약을 할 때는 반드시 승낙 기간을 정해야 된다. OX, X 이렇게.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가 뭐냐?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계약의 합의 해제에 관한 청약. 합의 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청약이에요. 청약인데 그러면 승낙을 해야 되죠. 승낙을 할 때 조건을 붙이면 뭐라고 된다? 새로운 청약이죠. 그래서 조건을 붙여 조건 그러면 이것을 새로운 청약이다. 그래서 계약은 성립된다 안 된다? 해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청약과 승낙에서는 뭐를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되냐면 이 안에서요. 우리가 이제 보면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청약의 유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고 청약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승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항상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이 청약의 유인에서는 뭐를 하나 딱 암기해야 되냐? 상가 분양 광고, 아파트 분양 광고예요. 이 상가 분양 광고나 아파트 분양 광고는 사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계약일서 안 했어. 안 했죠? 청약은 구체적이고 뭐다? 확정적이고요. 확정적. 특정인한테 해야 돼요? 불특정 다수인한테 할 수 있어요? 불특정 다수인.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고요. 승낙은 누구한테요? 승낙은 항상 특정의 청약자에게 한다. 이것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이다. OX.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래서 법률 사실이에요. 알겠죠? 가끔 시험에 뭐라 나오냐?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면 큰일 나. 법률 행위가 아니고 뭐다? 법률 사실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지금 여기 있는 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이 나올 때 뭐라 나오면 갑이 을에게 자기 집을 사라고 했다. 그걸 청약의 유인이라고 그래. 청약은 구체적이라는 말은 1억에 사라고 했다. 이걸 청약이라고 그래.
그냥 집을 사라고 했다. 청약의 유인. 1억 원에 사라고 했다. 청약. 알겠죠? 그래서 그 말을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청약과 승낙마다 또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이면서 뭐다? 법률 사실.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다음 중에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거기서 말한다. 청약이라는 게 나온다고. 청약은 뭐다? 의사표시이죠. 단지 의사표시인데 그것은 어디에 해당한다? 법률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추인이나 철회나 동의 같은 것은 의사표시인데 그것은 법률 행위, 단독행위인데 법률 행위에 속하는 의사표시이고, 청약과 승낙은 법률 사실에 속하는 의사표시이고, 그리고 우리는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이죠. 여기가 당사자 일방이 교섭단계. 이러면 여기 줄고요. 교섭단계요. 교섭단계. 여기서 딱 뭐라고 하냐면 교섭단계라는 것은 아직 계약을 체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래서 교섭단계라는 것은 뭐다? 체결 전 이퀄 원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고 원시적이죠? 아주 중요해. 그럼 원시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것은 무슨 말이 나올 수 없다. 옆줄 긋고 채무 불이행 X.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채무 불이행은 언제 나온다? 후발적이죠.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돼.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 여러분요, 가로 묶어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아주 중요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가 중요해. 만약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금처럼요, IMF라든가 코로나 때문이다.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되죠. 그런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동그라미, 거부. 이것을 뭐란다? 불법 행위 책임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교섭 단계에서는 항상 불법 행위는 성립할 수 있어도 무엇은 성립할 수 없다? 채무 불이행은 성립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딱 됐죠? 1번. 봐봐. 계약 책임 줄고. 그러면 계약 책임이 뭐예요? 계약 책임은 계약이 체결됐을 때 계약 책임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죠. 그래서 계약 책임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 우리 기출문제는 계약 책임이 성립한다. OX, X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계약 책임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상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죠. 그러니까 뭐는 성립한다? 줄고 불법 행위를 구성해요. 불법 행위. 그래서 채무 불이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2번. 이때 배상되어야 할 손해는, 자, 이런 봐봐요. 여기. 교섭 단계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원시적이라고 그랬죠. 원시적은 뭐다? 체결 전이죠. 체결되니까 원시니까 무슨 이익이다? 신뢰, 이익, 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으로 무슨 이익? 신뢰, 이익. 이렇게. 자, 그럼 봐. 손해는 당사자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 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있게 된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서, 그 다음에 줄거. 우리 시험 봐봐.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는 봐. 여기 봐봐. 여기 이때 배상돼야 할 손해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가로 묶어가지고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는 우리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알겠죠? 지금 여기 시험은 법원행정고시나 변리사 시험이다 보니까 길게 써야 되니까 나온 것이고, 우리 시험은 뭐라 나오냐? 이렇게 배상돼야 할 손해는 신뢰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그 신뢰익이 뭐냐? 바로 밑에 줄고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여기까지. 알겠죠?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와. 그래서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단 말이 중요하죠. 알겠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이것을 뭐라고 한다? 신뢰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뢰이익이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신뢰이익 배상의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신뢰이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여기 봐. 손해 범위에 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 준비 비용 외에 계약 체결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 예컨대. 그럼 여기 줄고요. 경쟁 입찰에 참가, 이렇게. 여러분, 이 경쟁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입찰 동그라미, 그것은 경매를 얘기해요. 경매. 여러분, 경매에서는 반드시 내가 경락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여기요. 경쟁 입찰을 뭐라 놨어요?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계약 체결, 우리가 경매하면 그렇잖아요. 안 돼요 말고 이거죠. 알겠죠?
그래서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이것은 계약을 신뢰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여기 한번 볼까?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여기 보면 무엇을 우리는 가냐면 계약이 2번 봐봐 끝에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어야 되죠.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으면서 지출한 비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지금 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경락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고 그것은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괜찮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지출한 비용 그것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요. 자 4번 계약 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 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해 줄고요. 이것을 뭐란다? 맨 끝에 정신적 고통이라고 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란다? 위자료 청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은 4번은 맞는 거죠. 5번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출고 적극적 요구.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따른 것이고 그 이행에 들어간 비용 줄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의해서 비용이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계약이 부당 파기가 되죠. 그러면 그 비용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지출한 비용도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손해에 해당한다는 말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3번이에요. 이렇게요. 자, 이제 쌍무계약 이름 봐봐요. 우리가 이제 그럼요, 문제가 나올 때 봐.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지금 쌍무계약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쌍무계약 속에 들어있는 거 뭐가 있어요? 동시행 항변권하고 위험부담이죠. 그러면 쌍무계약을 묻는 것은 거의 대부분 동시행 항변권을 묻는 거예요. 알겠죠? 동시행 항변권. 그래서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그것은 동시행 항변권을 묻는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자 지금부터 한번 봐봐. 우리가요 동시행 항변권은 잠깐 여러분요 정리를 해야 돼. 왜냐하면 다른 것은 뭐 별것도 아닌데요. 먼저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동시행 항변권에서 보면은 첫 번째요 하나예요.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잖아요. 하나니까 첫 번째 뭐는 안 된다? 짧게 쓰는 거예요. 별개의 약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당사자 뭐가 있으면 특약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 별개가 뭐다? 별개가 경매가 무효인 경우. 그래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경매가 무효가 되면 배당받은 채권자는 경락인한테 배당금을 반환해야 되고 경락인은 등기를 말소해서 채무자한테 이전해 줘야 되죠. 서로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자, 두 번째요. 물건이요. 멸실돼서 이행불능. 인도하기로 했는데 멸실돼서 이행불능이 됐죠. 그래서 이것이 뭐로 바뀐다? 손해배상으로. 이게 가장 시험이 많이 났어. 동시항변권에서. 알겠죠? 동시행 관계가 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동일성인데요. 채권 양도요. 채권 양도라든가 상속도 인정된다. 그래서 상속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채권 양도만 2번 나왔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채권을 항상 이런 말이 나와.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알죠? 담보권 설정이다. 또는요. 저당권, 근저당권을 했다. 저당권 등기가 있다. 이 등기 말소하고 채권의 변제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담보라는 말이 나오면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면 절대로 동시행이 아니에요.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항상 뭐가 나온다? 매매가 나와. 매매는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야 돼. 등기든 미등기든 가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만약에 원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행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판례는 인도도 동시행이다. 그래서 인도 플러스 등기하고 뭐하고 잔금이 동시행이다.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만약에 매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했다. 양도세. 그러면 양도세 플러스 잔금이 인도 등기하고 동시행. 만약에 이 건물에 저당권, 근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저당권, 근저당권 말소 플러스 인도하고 등기가 잔금하고 동시행이다. 그래서요, 만약에 이 건물에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을 말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저당권을 말소할 때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이 부담하죠. 왜요? 자기가 돈을 갖고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다? 계약 비용은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하는데 저당권 말소 비용도 쌍방이 균분한다. OX, X. 저당권 말소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갑의 건물에 저당권이나 압류나 가압류가 있다. 압류나 가압류가 있다 해서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왜요? 이 두 가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동시이행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하나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불안의 항변권이죠. 이 불안의 항변권에서는 뭐 하나만 알면 되냐면 먼저 여기요. 중도금이죠. 이 중도금을 뭐란다? 선이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잔금이죠. 잔금을 뭐란다? 이행기다 이렇게. 중도금은요. 동시행이 아니죠. 동시행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고 이것은 이행지체이죠. 이행지체이고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죠. 그래서요. 중도금이고 동시행이 아니고 그런데 잔금은요. 동시이행이죠. 동시행이고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니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항상 이행기 때 등기가 동시행이잖아요. 그럼 동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항변권은 뭐 하지 않아도 행사하지 않아도 당연히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당연히 이행지체가 아니다. 당연히 행사하지 않아도. 그런데 봐봐 항상 동시행일 때는 계약을 해제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동시이행일 때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 그러면 계약을 해제하려면 뭐가 돼야 돼?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동시이행일 때 계약을 해제를 하려면 해제 못 하는데 해제를 하려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요. 여기는 자동채권으로,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어 없어? 자상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죠. 수상할 수 있다. 이걸 잘 알아야 돼. 알겠죠? 그럼 여기서는 동시행 관계에 있으면 항변권을 행사를 안 해도 당연히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선이행 의무를 짓는 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 채무에 이행기가 도래. 이행기가. 그럼 이때부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 이렇게. 이때부터 동시이행.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세 번째는요. 수령지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수령지체는 몇 군데가 나오죠? 수령지체라는 것은 딱 세 군데만 나와. 알죠? 어디에서 나와요? 수령지체. 그렇죠? 위험부담에서 한번 나와. 위험부담에서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온다? 계약의 해제에서 나와. 해제. 근데 해제에서는 중요하잖아. 그래서 수령지체가 문제가 된 것은 위험부담하고 동시행 항변권이다. 이렇게 알면 돼. 그래서 수령지체 말이 나왔으면 계약 해제 아니면 동시행 항변권에서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령지체 중 여기요 이행 제공, 이행 제공이 계속이냐, 이행 제공이 계속이냐, 또는요 한 번 제공했냐 이 말이죠. 한 번 계속이면 항변권으로 하고 소멸하고 한 번 제공하면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돼. 알겠죠? 한 번이 아니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뭐를 할 수 있냐. 이게 이제는 우리가 법조문에 의해서 되는 것이 있어. 첫 번째가 전세권이에요. 여러분 전세권 어떻게 하죠? 전세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이 두 가지로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특히 여러분요 가등기 담보인데요. 이 가등기 담보에서 청산 절차가 종료되잖아요. 이게 청산 절차가 종료가 돼야 돼요. 종료가 되면 청산금 지급하고 채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채무자는요 목적물을 인도하고 본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줘야 되겠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판례이죠. 판례에서는 뭐가 있다? 무효 취소 해제. 그냥 암기하면 돼. 무효나 취소나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임대차죠? 그러면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인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 다음 변제죠. 변제하고 영수증 교부는 뭐다? 동시이행이죠. 채권 증서 반환은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 이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나서 지분 이전 등기를 해. 지분 이전 등기. 이게 지금 연속 3번 났어. 가장 최근에.
26, 뭐 28, 뭐 이쪽이요. 그래서 지분 이전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빼고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임이 있죠, 위임. 이 위임이 뭐죠? 대리권 주는 거죠? 대리권은요, 대리인이 일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돈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임 같은 경우는 동시행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우리가 이제 주식이 있죠. 한번 잡죠. 어음이 있죠, 어음. 어음의 반환. 어음의 반환과 원인체별 변제는 동시행인데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 12회 때인가. 그렇죠?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딱 그렇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많지는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어음의 반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도급이 있어. 도급이 문제야, 도급. 알죠? 도급이 문제이고요. 좀 있으면 이제 문제에서 한번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어디에서 문제가 나냐면 뭐죠? 그 권리금 있죠? 뭐죠? 상가금 1차에서 권리금에 관한 것이 동시행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하나가 나왔어. 최근에. 알겠죠? 2018년인가 났단 말이에요. 7년인가. 그래서 그 전문용 지문이 하나가 중요하니까요. 일단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시함유권은 법조문이거든요. 하나. 536조 하나. 그런데요. 내용은 엄청나게 많죠. 이 모든 내용이 다 뭐냐? 그것은 판례에 관한 내용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 최근에 이게 변제가 한번 나왔어. 최근에요. 그 다음에 임대차는 그냥 임대차로 나오기는 좀 그렇고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가끔 한 번씩 나오죠. 알겠죠? 여기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등담보험 나왔고 전세권은요. 전세권은 한두 번 나왔을 거예요. 이것도요. 왜냐하면 법조문이 그대로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전세권에서도 나오고 동시행 함유권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닥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내용은 여기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시겠죠? 여기 있는 내용. 그래서 1, 2, 3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보시면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 자체는 내용 자체가 워낙 내용이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암기할 때 내용 자체를 전부 다 이것을 이해해서 암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방금 그 정도요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 자, 1번 쌍무계약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 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도하는 계약이므로 양채무가 줄고 객관적, 경제적으로 동등. 여러분 객관적, 경제적으로 동등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요 무슨 계약을 할 때는 봐봐요. 지금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반포에 지금요 재개발한단 말이죠. 거기 아파트들 보면 다 40년대 다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30평대가 40억 정도 35억, 40억 정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30년, 50년이 다 된 아파트가 지금 40억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 경제적으로 동등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아파트들은 아파트 값이 비싸야 돼요, 싸야 돼요? 싸야 된단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쌍무 계약에서 우리가 가격이 동등하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객관적, 경제적으로. 알겠죠? 자, 2번. 경매가 무효. 딱 더 이상 보지 말라고 그랬죠? 경매가 무효. 딱 암기해. 이 말이 뭐라고? 별개의 약정. 암기하라고. 알겠죠? 별개의 약정. 그러니까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동시행이다. 맨 끝에. 동시행이다. 틀렸죠, 일단. 경매가 무효. 그러면 별개의 약정, 동시행이 아니다. 됐죠? 그럼 여기 와봐. 근저당권자가 누구죠? 근저당권자가 저당 채무자를 대하여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등기 말소하고 배당금 반환은 동시행이 아니다. 여기 봐봐. 등기 말소 의무 줄고 이 등기는 누구한테서 채무자에게 말소해야 돼.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배당금 반환 줄고 배당금 반환은 경락인에게 이 말이에요. 경락인에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서로가 별개죠. 그래서 동시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 두 번 나왔다. 19회하고 29회하고. 자, 그 다음에 3번 항변권을 비쌍무 계약에 확장을 함에 있어서 양채무가 동일한 법률 요건으로부터 생겨서 공평의 관점에서와 결론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교류한다. 뭐 좋은 말이죠. 그 정도만. 4번은요. 동일한 계약에 의해 생긴 쌍방의 채무라고 하더라도 상호간에 줄고 대가적 의미. 우리 아까 뭐라고 했죠? 첫 번째요. 동시행은 하나의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라고 그랬죠. 하나의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 계약이죠. 그러면 만약에 대가적 의미가 없다. 대가적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쌍무가 아니고 편무 계약이 돼. 이런 편무 계약이 뭐죠? 증여. 증여는요.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반대로 받는 것이 있어 없어? 없죠. 그걸 대가성이 없다고 그래. 그럼 그것은 쌍무가 아니고 뭐가 된다? 편무가 돼. 편무. 동시행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5번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려면 공평의 관념과 신의 측에 입각해서 양 당사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로 관련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2번 이렇게.
자, 7번 한번 봐보세요.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이로 채무 이행이 불능이 돼요. 봐봐. 이게 지금 봐봐. 17, 20, 26일이 나왔죠? 이게 시험이 잘 나왔다 그랬죠? 일방의 책임 있는 사이로 채무 이행이 불능 동그라미, 불능이 돼서 뭐로 바뀐다? 손해배상, 손해 동그라미. 불능이 돼서 손해배상으로 바뀌죠? 그럼 물건이 돈으로 바뀌었죠? 그걸 질적 변경이라고 그래. 여전히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다. 자, 2번은 다 조그지 맞고, 뭐죠? 여기요. 채권 담보예요. 채권 담보 목적이요. 됐죠? 채권 담보 목적이라고. 그럼 여기 뭐죠? 이런 봐봐. 채권 담보 그러면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다. 담보 그러면 담보는 종된 권리, 채권은 주된 권리, 주된 권리, 종된 권리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암기해. 채권 담보 그러면 가등기죠? 가등기가 뭐죠? 가등기 담보죠? 그 다음에 변제, 피담보 채무 변제는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다. 그래서 채권 담보란 말이 딱 나오면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암기해. 여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딱 보면 불능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 동시행. 그 다음에 채권 담보 동시행이 아니다. 그 다음에 3번 저당권이 설정된, 이거 봐봐. 2번하고 3번의 차이는 뭐예요? 똑같이 저당권도 담보죠. 그런데 2번과 3번의 차이는 3번은 무슨 말이 있어? 매매란 말이 있어. 매매.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매매일 때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감류, 가처분이 있죠?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뭘 해야 된다? 말소를 해야 돼. 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죠. 그러니까 매매란 말이 키워드야. 매매에서는 무조건 동시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죠? 채권 담보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매매는 뭐다? 동시 이행이다. 이렇게.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 의무 및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는 대금 지급과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다. 그러니까 이걸 다 읽으려면 힘들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매매에서 매매 딱 나오죠. 그러면 거기서 미등기일지라도 동시행이라고. 무조건 미등기일지라도 동시행이라고. 아시겠죠? 딱 그렇게. 그 다음에 4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로 인하여 매도인의, 여기 봐봐. 지금 여러분 지금 뭐가 돼 있어? 지금 여기 딱 보면 매도인이란 말은 매매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매도인이란 말은. 매매는 뭐다? 무조건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다. 그러니까 건물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을 매매했다 이 말이죠. 이 매매하면은 그래서 무슨 관계다? 여전히 동시 이행이다. 그럼 동시행은 채무 불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딱 동시행 채무 불행이 아니다. 해지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요?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잔금의 지급을 뭐 하면 된다? 거절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3번에는 매매란 말이 있는데 4번에 매매란 말이 없단 말이죠. 그래도 매도인 그러면 알아들어야죠.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해지할 수 없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 줄고 이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거죠. 채무불이행이 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채무불이행이다 그러면 안 돼. 다른 말로 하면 뭐다? 해제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겠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것을 봐야 돼요. 자, 5번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라는 약정이 있는 경우. 지금 봐봐요. 매수인이 또 나왔네. 그럼 매매네. 매매인데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그랬네. 그럼 어떻게 한다? 등기와 매매대금 플러스 양도세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러니까 그걸 안 봐도 매수인 뭐 이렇게 나왔죠. 그럼 매매란 말이죠. 우리가 동시함유권에서 매매란 말이 나오죠. 그럼 맨 끝을 가. 맨 끝을 갔더니 뭐라고 돼 있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3번, 4번, 5번은 다 매매죠. 매매인 경우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야 되니까 다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렇게. 이해되셨죠 지금? 응? 그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4번은 이행불능 그러면 채무불이행 안 된다고. 알겠죠? 자, 8번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 일방은 선이행 의무 줄고 이 선이행 의무를 뭐라고 한다? 그걸 중도금이라고 한다. 중도금. 중도금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요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 줄고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죠. 이것을 만나서 신용불안. 신용불안 점 찍고
재산 상태의 악화예요. 재산 상태가 악화가 됐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 이런 것들이죠. 다른 국가고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갑이요,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기 전에 매도인 명의하고 등기부상 명의가 다르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나하고 계약서 쓴 사람 갑인데 등기부를 보니까 을로 돼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럼 어때요? 그것도 내가 이행이 곤란한 현재 사유죠. 그러니까 내가 잔금을 지급하거나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똑같아. 알겠죠? 자, 2번. 담보 목적. 뭐라고? 담보 목적.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담보. 채권 담보.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담보 목적의 가등기 말소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3번.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동안 선이행 줄거 중도금이죠.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 도래 줄거 잔대금이죠. 잔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 중도금 날짜 중도금 주지 않다고 있다가 잔금 날짜가 되죠. 그러면 그날부터 무조건 무슨 관계?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 이렇게. 변제기 도래 잔금 지급일 동시이행이다. 4번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줄고 행사해야 틀렸죠. 항변권이 있으면 항변권을 뭐하지 않아도 행사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행지체를 말할 수 있다. 면할 수 있다. 행사하여야 틀렸다.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자, 5번. 전세계약의 종료 시 전세금 반환 의무와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말소 등기. 전세라고 그랬죠? 전세권이 종료가 되죠? 전세금 반환하고 인도 줄거 봐. 그 다음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줄거 봐. 이건 동시행이에요. 우리가 전세권하고 뭐를 항상 알아? 전세권하고 가등기 담보. 전세권하고 가등기 담보. 시험이 잘 나온다고.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봐봐. 이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줄거 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거기다 써.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통 전세 사는 사람들은요, 이사만 가고 돈 안 주면 경매 신청하러 가. 그럼 경매 안 받아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사 가면서 방 빼면서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전세금 달라고 해야 돼. 안 주죠? 그러면 그때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전세금의 이자 지급 X, 경매 청구 X 둘 다 안 돼. 내가요 설정자는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경매 청구도 못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소 등기 서류가 중요해. 그래서 전세권은 내가 뭘 하려면 말소 등기 서류를 반드시 줘야 돼. 그래 말소 등기 서류를 주고 그럼 주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하지 않아도 돼. 어떤 사람들은요 전세 살면서요 문 잠궈놓고 가는 사람들 있죠. 문을 잠궈놓고. 그래서 잠궈놓고요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인도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인도로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전세금 안 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전세권 그러면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빨리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이사 갔으니까 문을 열어주고 말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만 딱 제출하면 돼. 제시했는데 안 주죠.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경매를 청구하면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근데요 돈 안 준다고 해서 그 집은 문을 잠궈 놓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죠. 바로 경매가 되면요 되고 우리가 이제 경매를 청구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경매를 취하려면 반대급부가 제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인도를 해야 된다. 인도. 알겠죠? 정답 몇 번이죠? 4번 이렇게요. 자, 그다음에 9번을 봐봐요. 동시이행에 항변권이 있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다. 이행기 도래 줄고요. 그러면 이행기 도래가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동시이행 관계 이 말이죠. 아까 뭐라 했죠? 동시이행 관계는 항변권을 행사해야 돼? 행사하지 않아도 돼? 행사하지 않아도 채무자는 반대 채무의 이행에 적용이 없는 한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줄고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체 책임은 뭐죠?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동시행인데 봐봐. 이행기가 도래했는데 상대방이 등기 서류를 안 줘. 여기 봐봐. 반대 채무의 제공이 없는 한 잔금의 제공이 없으면 나는 등기 서류를 안 주고 등기 서류가 없으면 잔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주지 않아도 여전히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지금 얘기해. 그래서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 말이 중요해. 알겠죠? 자, 2번.
임대차 종료 후, 그러니까 임대차 그러면 보증금이겠네요. 알겠죠? 임차 목적물 명도 의무와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 부동산 매매죠. 매매는 그러면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매매 그러면 미등기여도 동시행이에요. 원래는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행인데 여기서는 뭐까지도? 인도까지. 인도 동그라미. 등기 이전할 때 등기 동그라미, 인도 동그라미. 등기하고 인도가 잔금과 동시행이다. 이런 판례도 있고 그냥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행이다. 이런 판례도 있고 다 똑같아. 그러니까 아무튼 매매에 있어서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미등기 건물을 매매해도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자, 4번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 여기 봐봐.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죠? 22에 25에 29에. 알죠? 최근에 가장 핫한 문제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되죠? 해소하면 뭐한다? 해소 동그라미 거기다가 분할 청구에 있어. 분할 청구. 공유물 분할 청구. 분할 청구하면 큰일 나. 왜냐면 구분 소유적 공유는 이미 토지가 분할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시 분할을 청구 못해. 그래서 거의 모든 문제에서 가장 쉽게 정답을 하는 것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하려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다. OX, X라고. 알겠죠? 해소할 때로 만다. 해소하고 나서 지분 이전 등기 줄고 지분 이전 등기야. 지분 이전 등기. 이것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자, 그러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우리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두 군데에서 시험에 나온다. 하나는 뭐다? 여기요. 동시행 한변권. 또 하나는 뭐다? 또 하나 어디서 나와?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란 말이 딱 나오면 두 군데서, 물론 한 군데도 나오긴 해. 아까 우리 공유물 분할도 나오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두 군데서 나온다. 어디다?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동시행 한변권. 그러니까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하면은 지분 이전 느끼는 동시행. 분할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우리가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는 자신의 특정 써봐. 거기다가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신축.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자신이 소유하는 그 부분 위에 건물을 신축했죠? 신축했죠? 그럴 때는 뭐가 된다? 법정지상권. 옆줄 긋고 법정지상권. 나중에 경매나 분할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법정지상권에서 배울 거니까 일단 구분소유적 공유 분할 안 된다.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지분 이전 느끼는 동시이행이다. 그 다음에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신축하고 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뭐다?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5번 가등기 담보죠. 여러분 가등기 담보 그러면 봐봐. 담보란 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동시행이 아니다. 그러면 큰일 나. 가등기 담보에서는 그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로 나온다? 가다면서 채권자의 줄과 청산금 지급 의무와 그 다음에 목적 부동산 그 다음에 줄고 본등기 및 인도 의무. 이것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 29년에 한 번 나왔죠? 가장 최근에 한 번 나왔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다른 것은 담보, 채무를 담보할 목적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건 동시행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등기 담보에서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죠. 그러면 청산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청산금의 지급과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본등기에 관한 서류의 제공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자, 10번은요. 계약의 해제. 봐봐. 우리가 이제 여기 봐봐. 동그라미 봐. 해제. 그 다음에 무효. 그 다음에 여기요. 착오로 취소 동그라미 3개. 무효 취소 해제죠? 무효 취소 해제는 무조건 동시행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돼. 해제는 조심해. 해제는 뭐냐면 봐. 원상 회복 의무는 동시행이 되어 있지. 이건 법조문이에요. 그런데 판례는 써. 판례는 원상 회복 의무 및 손해배상도 동시행. 그러니까 판례는 원상 회복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도 동시행이다. 이렇게. 원래 이건 법조문이에요.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는 동시행이다. 이건 법조문이라고. 그런데 판례는 뭐까지도 동시행이다? 손해배상까지도. 그럼 여기 봐봐. 다시. 자, 여기 봐. 여기 해제, 무효, 취소. 해제, 무효, 취소란 말이 나오면 아무튼 반환 의무는 다 동시행이에요. 반환 의무는 다 동시행이야. 그냥 끝에만 봐. 끝에만 보면 돼. 판례니까 고민하지 말라고. 무효, 취소, 해제.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아시겠죠? 자, 4번.
기존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포를 발행 교부한 경우 기존 채무의 이행 의무와 줄과 어음 수표에 반하는 동시행. 13회 때 딱 시험 한번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다시 나올 가능성은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도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이게 다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럼 5번은요. 수급인의 하자 보수 책임과 도급인의 보수 지급 의무. 이건 원래 동시 이행이에요. 이거 먼저 우리가 도급이죠. 도급도 우리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다른 시험에는 자주 나온다. 왜냐하면 다른 시험은 도급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긴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서 도급에 가는 것이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동시행이 아닌 것이 또 있거든요. 동시행이 아닌 것. 어느 경우냐. 도급은 뭐냐면 일을 완성할 의무예요. 일을 완성했다고 해서 보수를 주는 게 아니라고. 이 일을 완성하고 나서 물건을 인도해야지 돈을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완성할 의무는 동시행이 아니라고. 완성 후 인도 의무가 그 다음에 보수 지급하고 동시행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나오기 좀 힘들고요. 아마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다른 문제가 다 모르겠다. 알겠죠? 그래서 다 모르겠다? 그러면 굳이 모르는데 여기 도급을 찍으면 큰일 난다. 알겠죠? 도급은 거의 대부분이 다 시험 문제가 다 뭐로 나왔다? 동시 이행 관계로 나왔어. 알겠죠? 동시 이행 관계로.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요, 이 4번하고 5번은 약간, 중요성은 약간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도 아무튼 여러분요, 우리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어음에 반하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도급도 뭐다? 동시 이행. 그냥 써봐. 거기다가 옆에 맨 끝에다가 위임은 동시 이행 X. 위임이 뭐죠? 대리권 수여하는 거죠. 그것은 동시 이행이 아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이렇게. 자, 11번은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 줄고요.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 이것은 권리 남용이 돼.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요,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9,800의 매매 대금을 지급했는데요. 200만 원 주지 않는다고 해서 등기라든가 또는 목적물의 인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자기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물건을 인도할 수 없는 등기를 해줄 수 없는 사정을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권리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번 동시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 여러분 항변권은 뭐예요? 항변권은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돼. 항변권은. 알겠죠? 또 써. 소멸시효. 항변권과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여기요.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 줄고요.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 이것은 뭐다?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를 해요. 그런데 항변권하고 소멸시효. 항변권과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돼. 그 다음에 3번.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줄고 협력할 의무 이것을 부수적 의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부수적 의무, 협력 의무는 첫 번째 해제가 안 돼. 해제가. 두 번째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수적 의무, 협력 의무는 해제할 수 없다. 그런데 뭐다? 동시행도 없다. 두 가지로 뭐가 있죠? 두 가지는 법원에 뭐 할 수 있다? 소송, 소구할 수 있다. 소송을 청구.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뭐 할 수 있다?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다시 우리가 이걸 협력할 의무 이것은 여러분요. 뭐에서 중요해? 토지거래 허가 작년에 나왔어. 올해 또 나올 수 있어. 왜냐면 올해 지금 토지거래 허가로 강남인가로 또 묶어놨잖아요. 거기를. 왜 묶나 모르겠어요. 알죠? 희한한 나라죠. 우리나라요. 아무튼 거기를 묶어놨어 또.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가 또 나올 수 있어. 작년에도 나왔죠. 작년에는 뭐 때문에 나왔죠? 그 전에 나오지 않다가 몇 년 동안 작년에 신도시로 지정하면서 왕숙지구, 그 다음에 과천, 이런 신도시로 지정하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단 말이죠. 이번에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또 강남 쪽을요, 토지거래 허가로 또 묶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시사성이 있으니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면 협력 의무죠? 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라고. 두 가지가 안 돼. 뭐가 안 돼? 동시행 항변권. 또 뭐가 안 돼? 동시행 항변권하고 계약 해제가 안 돼. 그럼 두 가지를 할 수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소송. 두 번째는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자, 4번은요, 임대차 종료 후 보존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행 항변권 줄고요.
항변권, 그 다음에 또 그 위에서 유치권. 여러분요, 항변권하고 유치권은 뭐냐? 그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형법에서 정당 방위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형법에서 사람을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당 방위로 살인하면 괜찮잖아요. 우리 민법에서 남의 물건을 점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남의 물건을 점유해도 된다 이 말이죠. 언제? 동시에 항변권. 또 하나는 뭐? 유치권. 알죠?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에 기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면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적법. 그래서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OX, X 틀리다 이 말이죠.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딱 거기만. 여러분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는 보존금을 반환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맨 끝을 봐. 암기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 안 된다. 알았죠? 동시행이 아니다. 이렇게. 5번 틀렸어요. 틀렸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자, 12번은요.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 봐봐. 다른 건 보지 마. 매매란 말이 딱 나왔죠, 내가. 매매란 말이 나오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가압류 말소 플러스 등기가 잔금하고 동시이행이다. 매매 나오면 동시이행이다. 맨 끝에 동시이행 이렇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4번 특정 채무의 담보란 말이 나왔네. 담보하고 변제, 담보 물권하고 변제하고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담보, 채권 담보, 동시이행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특정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채권자 명의 소유권 이전. 봐봐. 소유권 이전 등기 줄고 이것을 말한다. 부동산 양도 담보라고 그래. 부동산 양도 담보. 만약에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가등기 담보라고 하겠죠. 부동산 양도 담보다 이 말이죠.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2번 틀렸죠. 3번 교환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인수한 교환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 지급 의무와 상대방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모두 이행기에 이행되지 않는 채. 그 다음에 줄고 이행기가 도가. 쓸데없는 말 엄청나게 써놨죠. 이행기가 도가했다잖아요. 이행기를 지났다잖아요. 잔금 날짜가 지났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봐봐. 선이행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행기를 도가했다.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매매 또 나왔네. 매매 계약이죠. 아, 여기 그걸 묻는 거 아니네요. 매매 계약은 무슨 관계다? 여기 동시행이죠. 동시행이죠. 또 유치권 행사.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이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한 잔금은요, 잔금 지급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유치권을 행사하면 공사대금 채권은 변제 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나왔다? 유치권의 행사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는 뭐한다? 진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매매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동시행관계 있는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 그 말은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5번 동시이행관계인 쌍방채무가 모두 이행지체가 됐다. 모두 이행지체. 그럼 모두 이행지체라는 말은 둘 다 이행기 도래했다 이 말이죠. 둘 다 이행기가 도래했는데 둘 다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둘 다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럼 봐봐. 지금 여기요. 지금 이 말은 뭐하고 똑같냐면 아까 우리 앞에서 있었나요? 여기 있네 여기 지금 3번하고 5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3번은 뭐다? 이행기가 도가있다. 둘 다 이행기가 도가있단 말은 이행기가 뭐죠? 변제기가 지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뭐다? 둘 다 이행지체가 됐다. 모두 이행지체가 됐다. 이 말도 둘 다 이행기를 도가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말 자체가 똑같으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동시이행.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요 13번은요 위험 부담에 관한 것이에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